안정적으로 그지되는 거죠. 솔직히 이재명이 여기 나와서 프랭이 TV 나와가지고 이거 해야 돼. 솔직히 오늘 촬영이었는데 그쵸.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규제 지역 세 번째 네, 토어제와 조정 투과로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뭐 이거는 뭐 다 그렇죠. 다 예상했죠. 했고 그다음 이제 가액별로 대출 한도를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뭐 2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 뭐 이런 데도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매가 메인이시긴 하지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 제가 MBTI가 ENTP예요. ENTP. 이게 되게 변론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요만큼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거든요. 아니 애초에 왜 정부가 은행 규제를 왜 하죠? 우리은행 뭐 공기업이에요? 대출의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영끌을 하니까. 그 어떤 건전의 기준이죠? 가계대출이 뭐 많다? 가계대출의 관점에서. 가계대출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전세대출이거든요. 그러면 전세대출을 차라리 막든가. 전세대출도 물론 DSR이 이번에 포함한다고 뭐 얘기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때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풀어준 게 없고 지금까지 올 동안 집값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당시 집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출 규제 했잖아요. 대출 규제를 하면서 집값이 이렇게 있으면요. 대출은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집값은 올랐어. 대출은 아직도 요만큼이야. 뭐가 도대체 불안정한 거예요? 대출이 터질 게 있나요? 옛날에 2008년 미국의 모기지 터지듯이 그렇게 막 파생 상품이 생기고 그걸 터질 게 있나요? 오늘 이재명 총통께서 부동산 거품 일본처럼 터질 거라고 했거든요. 기사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미친 인간인가? 부동산 시장 폭탄 돌리게 하고 있다. 일본처럼 될 거다. 일본 왜? 일본처럼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본 잘 사는 나라잖아. 거품 터진다. 어떤 거품이 터졌죠, 일본에? 옛날에 프라자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는 너무 심했잖아요. 그때는 대출이 집값이 1억이면은 1억 2천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앞으로 오를 거라고 해서 미래 가치까지 끌어가지고 막 대출해가지고 해가지고 무슨 개인이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막 1조씩 2조씩 대출을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프라자 합의로 때려 맞으면서 잃어버린 그 거품이 너무 순식간에 거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엔화. 엔화가 그렇게, 엔화가 너무 거품이 컸었으니까. 마찬가지인 사례가 2008년 그 모기지론인 거죠. 그 모기지가 터질 때 뭐 10억짜리 집에 8억, 9억 대출을 받았는데 그 8억, 9억이 앞으로 올릴 거니까 건전하니까 그 8억, 9억에 대한 파생 상품으로 또 막 무슨 뭐 증권 또 만들고 뭐 이걸로 ETF처럼 또 뭐 만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터지니까 미국에 이제 그 금융권들이 연쇄 부도가 난 거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집값에 비해가지고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니 애초에 집값이 10억이면요 지금 뭐 4억, 5억밖에 대출 안 해주잖아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무슨 거품이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대요. 마포 성동 30억, 강남 아니 그러니까 원베일리 80억, 90억 거기에 90억짜리를 살 때 80억 대출을 껴서 사면은 그거는 거품이고 그게 터지면은 이제 연쇄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90억이 있어. 내가 90억에 샀어. 무슨 거품이 터져?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좀 호텔 경제학 같은 건가? 그거는 진짜 거품이잖아. 그거는 10억 넣었다 빼는 거잖아. 그건 거품이죠. 90억짜리 집에 80억 대출 같은 거는 그건 넣었다 빼는 거니까 그런 건 거품일 수가 있는 거야. 호텔 경제학도 거품이고요. 근데 90억짜리 지금 뭐 집 사는데 대출 안 끼고 내 돈 90억으로 사.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품 아니에요. 그 거품 아닙니다. 그냥 90억 있는 사람이 9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항상 태클 거는 게 뭐냐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아니라니까요. 한국 집값이 안 비싸요. 근데 우리가 맨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뭐 원베일리가 뭐 몇십억이네, 압구정 현대대 아파트 저 오래된 뭐 막 50년 된 집이 무슨 뭐 50억, 70억이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집값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지. 서울에 뭐 강서구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빌라 3, 4억이면 산다니까요. 그게 거품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값을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를 보는데 그 약간 머리 약간 숱 없으신 분인데 거기도 한 3, 40만 돼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자기가 서울 부동산 값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부동산이랑 비교를 해보겠대. 근데 이 평균을 내는데 빌라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너무 서울의 집값이 낮게 나오니까 빌라는 빼고 평균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지? 빌라는 집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파트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만 가지고 다른 지역 집이랑. 그러면은 다른 지역도 그러면은 핵심 지역 아파트만 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뉴욕에 지금 뉴욕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뭐 200억씩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뭐 스페인에 뭐 바르셀로나에 뭐 파리에 이런 데 아파트들 뭐 70억 60억 그냥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신축도 아니야. 그냥 거지 같은 집이. 근데 우리나라 집값 가지고 막 그렇게 외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일단 겁나 낮고요. 외국에 그냥 뭐 파리에 뭐 거지 같은 집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나라는 제일 비싼 집만 모아놓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절대 비싼 게 아닌데 비싸다고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집 고가주택이 지금 얼마를 고가주택 기준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중위 가격 이상이 뭐 10억 정도라고 지금 봤을 때 10억 넘는 집이 뭐 몇 채나 될까요? 한 20만 채 넘을래나? 그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인구가들이 사는 대부분의 집들은요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가고 싶은 집들이 비싸서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부산만 가도요 멀쩡한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캐슬 레전드 제가 저번에 제가 샀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걔가요 84국평이요 한 6억 정도 해요. 근데 거기가 신축 2016년 7년 준신축 나오고 그런 데가 6, 7억이면은 그 못 살만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거품은 일단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대충 나온 거 보면은 네. 우리은행이 뭐 신한은행이 지 거야? 아니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게 금융위원회 지도 편달을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금감원 그 금융위원회도 사실 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공공기관 아닌 거 아시죠? 금감원 같은 데들 이거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른 나라였으면요 특히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거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친 문화권 난리 났어요. 아니 내가 집 살라고 대출 받는데 네가 왜 막냐고 난리 났어요. 프랑스 같은 데들 화염병 던지고 난리 났을걸요. 은행 대출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요 우리나라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건 좀 할걸? 이거 은행 대출을 야 이거 집 사는데 안 해준다고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걸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다는데 이걸 막아?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너무 과하게 막 그거에 대한 파생상품 만들고 이거는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게 BIS 비율 그거 뭐 저기 국제금융기구 거기서 정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한데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은행 대출을 받고 이거 좀 일단 이상하고요. 오케이 일단 막았다고 하면은, 근데 제가 사실 동의하는 게 또 있어요. 동의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면요 이거는 사회 전복이 되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항상 그랬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국민 봉기가 일어나고 좀 사회 혼란을 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도 그거는 조금 막아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도권만 규제하고 지방은 규제 안 한다는, 뭐 은행을 규제하니까 좀 병신 같긴 한데 그래 의도는 알겠다라고 대충은 보여져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한 10% 반대 90% 뭐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 제 의견이고. 네. 사실 후랭이 TV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냐 이제 그게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는 뭐 문재인 때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재명 초창기 때는 조금 다를 줄 알았거든요. 문재인은 좌파고, 제가 항상 계속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은 좌파고 이재명은 그냥 기회주의자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지금 행보를 보니까 아마 문재인 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아직 세금은 안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세금으로 잡진 않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 공약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뭐 일단은 지켜보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도권은요 일단은 저는 그냥 안 쳐다보는 게 그냥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문재인 때 대부업체들이 되게 크게 대부업체 수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대부업체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대부업체에다가 10% 15% 이자를 주면서까지 돈을 빌려서 내가 10% 15%보다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사실 그게 진짜 거품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업체는 사실 뭐 BIS 비율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규제에 뭐 금감원의 감시는 받지만 그거는 이제 뭐 법정 최고이자 뭐 요런 거 그냥 좀 불법적인 행위 안 하나 그 정도만 보는 거지, 어떤 이런 나라의 그 규제에 따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10억짜리 집 살 때 8, 9억도 대출 뭐 그거는 대부업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거품이 터질 수가 있는 거는 분명히 좀 존재하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너무 이렇게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는 거는 좀 그게 조금 또 오히려 그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방 가자, 지방. 쳐다보지 말고 부산 가, 부산. 부산 가자. 부산. 렛츠고 부산. 부산, 네. 부산, 울산 말고 없어요. 부산, 울산만. 아, 대전, 광주는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네. 광주 안 돼요. 네. 대전, 세종은 조금 조심해서. 왜냐면 대전은 빈 땅이 너무 많잖아요. 도안 신도시 뭐 했고. 아직도 때려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쵸. 네.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대전만 가서 보면은 이게 한국이 아닌 것 같아. 막 지평선이 보여버리니까. 쫙 멀리 저렇게 지평선이 쫙 보여요. 시청 앞에서 심지어. 서울 시청 앞에 가면은요, 빌딩 때문에 막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산에도 가면요, 부산은 막 산이 있고, 막 고가도로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시청 앞에 가면 옆에 공원 있고, 여기 뭐, 쫙 지평선. 그게 뭐냐면은, 물론 시청 앞에 공원 그런 데를 막아가지고 뭘 짓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나가면은 빈 땅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빈 땅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인구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은 대전이 그렇게 막 올라갈 수가 있지만, 빈 땅이 그렇게 많은데, 뭐, 크모칸이라고 하잖아요. 대전에도. 크모칸도 10억 넘잖아요. 근데 걔네들 정도 돼야 재건축에 약간 메리트가 있고, 조금 벗어난 데들은요, 거기 오래된 데 뭐 그 사람들 헌집 줄게 새 집다고 해가지고 괜히 돈 더 주고 집 짓느니, 빈 땅에다가 짓는 게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사업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데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물론 세종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땅이고 한데, 그 인구 감소에 세종과 대전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지역이라, 근데 입지적으로는 너무 대한민국의 한가운데니까 그거는 뭐 망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는 좀 함부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왜 부산입니까? 일단 더 늘어날 데가 없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 많은 지역들이 그 투자 이민 제도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일단 돈은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이랑 울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지방들은 그렇게 제주도, 울산, 부산 요렇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부산 말씀을 마저 이어가자면은 그렇게 일단 더 넓어질 데가 없고 빈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되게 저평가인 게 부산에서 기업들이 많이 떠났다고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진짜로 일자리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앞으로 있을 것이냐,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부산역을 가보시면, 부산역 가보셨어요? 최근에 안 가보셨어요? 공사 중이죠. 엄청 아직도 끝에서 끝까지 공사하는 데가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오페라 하우스 생기고 뭐 이제 요건이 좋아지면은 일자리들도 하나 둘씩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환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부산항의 역할을 잃어버린 게, 부산항이 그 인프라가 안 좋아서 부산항의 역할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거기 땅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부산 신항 가덕도 쪽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들은 저쪽 뭐 창원으로 많이 넘어갔고, 저기 뭐 사천,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거 있죠. 요런 하드웨어, 이런 책상, 뭐 이런 거 수입할 때 보면은요, 그 창고들이요, 다 그쪽 부산에는 없고 비싸니까 창고들이 뭐 양산, 뭐 사천 이런 데, 뭐 진주 이런 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관 창고가. 그게 이제 부산신항이랑 가까우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고속도로랑 가까이 있고 부산신항이랑 가까운데 이제 그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산업은행도 옮겨간다 만다 얘기가 있고, 뭐 해수부도 이제 부산으로 간다 만다 얘기가 있고, 지금이 저는 제일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이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입지가 가장 지금이 안 좋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부산이 땅값이 싸지고, 주변에 근처에 뭐 기장에 뭐 부산 신안 가덕도 쪽에 뭐 공항도 발전하고, 뭐 기장에도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그쪽으로 회사들도 일자리들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일자리들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그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부산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 같은 데 오를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오늘 발표 나고 나서 풍선 효과 같은 걸로. 사실 지금 서울의 갭 투자는 이제 그냥 애초에 불가능해졌죠. 이제 말도 안 되게 됐죠. 근데 사실 경매로 사면 토어제는 없긴 한데, 요거 되게 꿀팁인데, 경매로 사면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요. 구청에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제, 저도 토지거래 허가 그걸 써본 적은 없는데, 그 약정 뭐 쓴다면서요? 네, 써서 내야 됩니다. 써서 내야 되잖아요. 뭐 2년 실거주에 뭐에 막 있잖아요.
경매는 없어요. 법원에서 허가해주면 오케이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경매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그냥 만약에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요. 근데 돈이 한 15억 있으신 분이야. 그러면은 경매로 사시면요. 토지거래 허가제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대신 취득세가 졸라 비싸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 경매로 하시면은 일단 토지는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규제 나기 전까지 강남 서초 송파에다가 많이 몇 개 이렇게 해드렸어요. 경매로. 네. 토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경매로. 돈 많으신 분들도 경매로 세팅하시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경매로 하면. 왜요? 일단 그분들은 무주택자였으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어느 정도 나왔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러고 저거 했으니까, 그 전세로 맞췄으니까, 취득세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들고 있는 게 4억 정도 들고 계셨어요. 4억짜리 들고 계셔서 송파에 조그만 거 있죠. 소형 평수. 메이커 있는 아파트 아니고 한 400세대짜리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돈 많이 안 들었고요. 이미 1년 좀 안 됐는데 이미 한 1억 올라 있긴 하죠. 조그만 것들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거고요. 위치 보시면은 부전역. 여기 부전역이 이제 앞으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있죠. KTX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시민공원 앞이네. 시민공원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랑 아파트 섞여 있는 건데요. 아파트는 1200세대. 아파트는 1200세대짜리인데 오피스텔. 그래가지고 총 한 1400세대짜리. 괜찮죠? 1400세대짜리고 7층이에요. 7층까지가 오피스텔이고요. 이렇게 요런 아파트 보면은 여기 요렇게 요거 보이죠? 보통 요렇게까지가 오피스텔이에요. 요런 주상복합 보면은 요렇게까지 이게 경계선을 쳐놨어. 보이시죠? 이런 것들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피스텔이고 그 위로는 아파트예요. 2억 8천짜리를 2억에 샀습니다. 8천만 원 싸게 샀으면 뭐 30%도 넘게 싸게 샀죠? 제가 항상 요거 가격표 써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2억을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제껴요, 저는. 제끼죠. 네.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보면은 2억 주고 사는데, 근데 문제가 요게 있어요. 압류가 있어요. 부산 진구에서요.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서 이렇게 압류가 있어요. 세금이죠. 그래서 근저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2억 500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아마 주택 임차권 요 사람 거. 그렇죠. 요 사람 거에 대한 거니까 어쨌든 그냥 2억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근데 그냥 2억만 물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좀 문제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얘 법정기일이 우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면은요, 얘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세금을 안 낼 때 종부세는 내는데 재산세는 안 낸다. 말이 안 되죠. 안 내면 둘 다 안 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가압류가 들어온 거 보면은 사업하시던 분인데 이자를 못 내고 세금을 못 내기 시작한 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집을 살 때는 아마 거의 무피 투자, 이렇게 갭 투자했을 거예요. 2019년이니까. 그래서 2022년에 이렇게 임대를 준 거고, 이 사람한테도 돈 못 돌려주고, 이 집을 담보로 5천만 원도 빌렸어.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사업이 망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2022년 7월에 부산 진구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재산세입니다. 이 집에 대한 재산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2022년 12월에요. 이후네. 죄송해요. 나 이거 세무서인 줄 알았어. 부산 세무서라고 써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 광역시라고 써있네요. 네. 세무서라고 써있으면 국세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다 아마도 지방세다. 지방세는요. 지방세에서 비싼 거는요. 취득세밖에 없어요. 취득세는요. 근데 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안 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요, 요거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는요, 진짜 이거 아무리 비싸봐야, 이 사람이 2021년 거 밀리고 2022년 거 밀려서 봐야, 요거 100만 원, 뭐, 이거 몇십만 원 정도,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요, 요 압류는요, 얘보다 앞선다, 우리 요 임차인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요, 200~300만 원 수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고, 한 몇백만 원 더 써라 해가지고요, 500만 원 더 쓴 거예요. 500만 원이면은 2억 500만 원 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요 세금 두 개가요, 500만 원 안쪽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냥 가정으로. 아직 근데 어제 받은 거라 가지고 아직 저거는 못 봤어요. 진짜 세금이 얼마인지 못 봤어요. 근데 아마도 뭐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요 정도 가격에 2억 500이면은 집행비용 앞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다 하면은 요 사람 다 받아가고 이제 끝일 거예요. 평수가 많은데 요거예요. 48.33. 요거죠. 그래서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고 얘 가격을 보면요. 지금 호가는 2억 9천에 3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호가일 뿐이고, 자, 시세 실거래가 중요하죠? 최근에요.
팔린 게 없긴 한데 2억 6,500에 3층이 팔린 게 2021년이면 너무 멀죠. 그럼 전세값 한번 볼게요. 전세값은요 4층이 2억 3천인 거예요. 전세값보다 싸게 샀어요. 이미 풀피가 한 2천만 원 나게 생겼죠. 세금 1,000만 원 내도 그럼 2억 1,500에 사게 되는 꼴이 되고 그러면 풀피 1,500만 원 나겠네요. 세금까지 다 내고 뭐 이것저것 다 빼도 1,500만 원 정도 풀피가 나고 플러스가 나는데 심지어 집도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2억 9천에 매매가 돼 있지만 한 3, 4년만 지나서 부동산 시세 부산에 좀 돌아오면은 요거 한 3억에 안 팔릴까요? 3억에 안 팔릴래나? 2억 4, 5천에 4, 5천에는 무조건 팔리겠죠, 사실. 그러면은 2억 3천에 전세를 주면은 1,500만 원 풀피가 나고 몇 년 뒤에 그냥 뭐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한 2, 3천만 원 더 여기다 플러스해서 2억 5, 6천에 당연히 팔리겠죠. 2억 5, 6천에 솔직히 팔리고도 남고 2억 9천, 3억에 팔리죠. 몇 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 취득할 때 한 1,500, 2천만 원 벌고 나중에 팔 때 한 5천만 원 벌고 양빵으로 버는 거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2억, 3억에는 팔리지 않을까요? 항상 그렇게. 그쵸. 근데 그게 무리한 추정이 아니라는 거.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전세값에다가 지금 1, 2천, 2, 3천만 원만 더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팔리죠. 더 높게 팔리죠. 3억 5천 받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대연동에 있는 거 요거 소형 평수 2개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를 제가 그때 1억 8천 중반에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1억 9천에 전세를 맞추고 나중에 뭐 한 2억 2, 3천 못 받겠어요.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 벌써 2억 5천, 그렇죠? 2억 2,500, 2억 300도 있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2억 3천도 있고요. 2억 2,300이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2억 2, 3천에 팔리지 않을까요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벌써 2달 지났는데 2억 3천 됐잖아요. 2달 만에 지금 실거래가가 여기 경매 호수들. 경매 16개인가 18개인가 나왔었으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건수가 지금 싸게 팔려고 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그 공급이 있어서 그렇지 경매 건수들 16개, 18개들 그거 정리되면은 한 3억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하는 거고 언제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항상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한 1억 8천 중반에 살 때 한 2억 2, 3천에 팔릴 거 생각하고 산 거거든요. 무피로 맞춘 다음에. 근데 이제 벌써 한 2달 만에 2억 2, 3천이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쉽죠? 맨날 쉽대. 쉽지 않아요? 요거 그냥 사서 네. 이거 보시면은요. 제가 이미 여기 써놨어요. 어제 그저께. 이게 요것도 말씀드릴까? 이게 전세 보증보험 한도 정하는 거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보증보험 한도를 정할 때 집값의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126%만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빌라 얘기고 네. 집값의 90%가 뭐냐면은 KB 시세에 가면은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뭐 1000세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KB 시세가 있잖아요. KB 시세에 들어가 가지고 그 평수를 쳐서 걔가 보면 상한가 하한가가 이렇게 나와요. 걔를 산술 평균을 정해. 그래가지고 뭐 하한가가 3억이고 뭐 상한가가 3억 2천이야. 그럼 평균은 3억 1천이죠. 3억 1천에 90%. 3억 1천이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을 정한 게 집값으로 보는 거고 그거의 90%가 전세 보증보험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1천에 90%가 보증보험 한도가 나오는 거고요. KB 시세가 없으면요. 부동산 테크. 그 KB 시세랑 부동산 테크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정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 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평균가 그 호수나 그 평수를 치면은 상한가 하한가가 나오는데 평균을 내. 그거가 집값이 되는 거고 거기에 90%가 보증보험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도 없고 부동산 테크도 없죠. 그러면은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90%를 곱하면은 12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시가의 126%가 빌라 같은 것들의 보증보험 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KB 시세랑 부동산 테크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없으면 공시가의 126%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집값을 80%를 보증보험 한도로 뭐 하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동산 테크나 뭐 KB 시세에 곱하기 80%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보증보험 한도를 정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 한도가 2억 5천까지 나오니까 얘 같은 거 보면은 아까 2억 3천에는 3층이 2억 3천이었잖아요. 네. 전세 최근 실거래 보면은 2억 3천이 3층, 4층이잖아요. 7층은 얘보다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죠. 한 2억 3,500, 2억 4천에도 받지 않을까요? 왜냐면 보증보험 2억 5천까지 2억 5천 2백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전세는 아예 물건이 없거든요. 물건이 아예 없네요. 이거 2억 4천만 해도 충분히 나가겠네. 부르는 게 값.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보험 한도 이내로 부르면은 무조건
그냥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이 건물 안에서 보면 이게 주력 면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보통 저라면 그냥 심리상 네네네. 뭐 이런 쪽 물건을 할 것 같은데 좀 튀잖아요. 딱 봐도 107? 근데 사실 경매는 조금 반대로 역순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이 이게 없는데 뭐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요? 그죠? 물건이 있는 것 중에서 싸게 사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을숙도 막 여기에 있어. 사상구 사하구에 뭐 어디 사이드에 있어. 을숙도가 뭐야? 아 여기 을숙도 있거든. 납동강에. 와. 네, 여기 잘 돼 있어요 공원. 데이트 코스입니까? 데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여기서. 좋은 데가 있구나. 안 가봤어요. 저도 여기 저기 대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멋지게 돼 있어요. 저녁에 가면 되게 멋있는데 아무튼 뭐 요런 데 있는 거다. 경매 나와도 그냥 이런 건 제끼죠.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시장성이 없잖아요. 시장 가치를 잘 받기 힘든데. 근데 이제 부산 진구면은 서면 옆이고 시민공원 옆이고 여기에 있어. 부전역이야?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물건 중에 여러 가지를 보다가 요거 대항력이 있네? 대항력이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네? 압력까지 가까워?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겠네? 그럼 이거 그냥 사면 되죠. 그리고 1000세대짜리 뭐야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뭐 괜찮겠죠. 역세권이고. 네, 안 팔리면 뭐 몰라 그냥 계속 전세 맞추지 뭐. 어차피 돈 안 들어갔잖아요. 돈 안 들어갔으면은 뭐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게 내 돈 1억, 2억, 3억 들어가면요. 이거 언제 팔리지? 이거 팔고 빨리 딴 거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몰라. 전세 맞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또 돈 들어왔으니까 네.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 어차피 풀피 1,500 났잖아요. 아니, 그럼 이것도 주거용, 업무용? 업무용으로 하죠.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공무원마다 다 다른데 부산에는 그렇게까지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막 꼼꼼하게 안 봅니다.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고 꼼꼼하게 보실 수도. 이게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마포구에서였나 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세무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세무서에서 나와서 진짜 벨 눌러보면서 이게 뭘로 쓰는지 봤다고. 그런 경우는 세무서에서는 합니다. 근데 구청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신고할 때 여기다 신고하는 거잖아요.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거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초에 공실이면요 업무용으로 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4.6% 세금을 내잖아요. 오피스텔은. 그거는 상가를 살 때, 땅을 살 때 4.6%의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4.6%의 세금을 내고 샀기 때문에 애초에 공실이면은 애초에 업무용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요? 네. 그 전입 기록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뭘로 쓰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실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긴 합니다. 저 이번에 재산세 60만 원 냈어요. 종부세는 물론 아파트가 하나 법인으로 있어가지고 종부세는 한 400만 원 정도 냈는데 재산세 해봐야 60만 원 뭐 정도 내고 물론 11월에 또 나오겠죠? 그쵸? 11월에 또 나오죠. 9월에 11월에 나오니까 또 나오긴 하겠는데 안 나와요 얼마.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한테도 오피스텔 일단 받으신 다음에 구청 가서 이게 일단 그 잔금 다 치르신 다음에 구청 가서 내 거니까 이게 재산세가 뭘로 부과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부과된다? 그러면은 뭐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임대 맞추셔도 되고 주거용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게 주거용으로 돼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거 분까지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100개가 뭐야? 진짜 200개 가까이를 사드리고 저도 사고 했었거든요. 주거용으로 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업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입신고가 안 된다 이거 다 전입신고 다 하시고 보증보험 다 해주시고 다 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단독 낙찰이죠. 여러 번 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4차까지 떨어진 건데? 네. 왜냐면 대항력이 1억 5,500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압류가 있긴 있는데 2022년 8월이니까 그 확정일자가 2021년 1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더 벌어져 있으면은요. 그렇게까지 아마 법정기일이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땡땡땡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 울산광역시나 뭐 이렇게 재산세일 거고요. 이거는 뭐 남울산 뭐 세무서 이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국세 이렇게 같이 있네. 네, 그래서 아마 재산세, 요거는 종부세 였을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보면은 날짜가 딱 그 정도로 보여지죠. 국세는 재산세니까 9월이겠죠. 전년도. 근데
요건 전년도 1월이니까 우리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아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시골이 아니고 울산, 뭐 부산, 뭐 이런 대도시에서 세금을 2년, 3년 안 내는데 압류 안 붙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한 1년 정도, 한 6개월, 1년 정도 늦어지면 보통 다 압류 붙이니까 보통 이렇게 1년 반씩 벌어져 있으면은 그냥 앞서지 않는다라고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억 5,500인데 그래도 요거보다 앞서서 받아가는 게 집행비용이 요거보다는 앞서서 받아가요. 한 2, 300만 원 정도 될 건데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집행비용까지 계산해서 278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집행비용이. 그래가지고 1억 5,700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은 단독 입찰. 단독 입찰이죠. 자, 이렇게 샀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새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면은 아마 집 비어 있을 거고요. 그럼 명도하기도 쉽겠죠. 그리고 대항력이 있으면요, 저 돈 다 받아가시는 분이냐면요, 명도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울산에 여기 남쪽에 있는 겁니다. 울산에 여기 신정동, 여기가 신정동이래. 삼산동 여기가 메인이고 강남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울산은 뭐 다들 그렇게 많이 안 가보셨을 테니까 여기 남쪽이 강남이고요. 여기가 구도심, 여기가 신도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다리 있죠. 학성고 변영교 해가지고 요 다리가 그냥 그 서울 한강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다리 라인이 우리 뭐 동호대교 라인, 성수대교 라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 다리 라인이 메인이고요. 문수로. 문수로 있고 여기 뭐 공업탑 있고 요 공업탑이 이제 울산의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양재동, 사당동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울산의 번화한 거리 중에 하나고. 오, 좋네. 괜찮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냥 뭐 오피스텔이니까 뭐 임대가 뭐 안 맞춰지기는 힘든 지역이죠. 울산의 시골 지역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볼게요. 자, 요거는 근데 세대수가 작은 거긴 해요. 세대수가 작은 거고 67.59, 67.59짜리였죠? 67, 요거네요, 요거.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거. 요거고요. 근데 요거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뭐 2억까지 찍혔었는데 그건 너무 멀죠? 3년 전이니까 너무 멀고. 전세는 최근에 된 게 뭐 1억 7천, 2억도 넘었었고요. 최근에는 뭐 1억 7천 정도에 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이것도 좀 멀긴 한데 2천에 75니까 뭐 1억 전세로 치면 1억 7천이랑 똑같은 거죠. 1000에 5만 원이니까 얘가 1억 5천이랑 똑같은 거고 2천 있으니까 1억 7천. 그래서 한 1억 7, 8천 수준의 전세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1억 7, 8천에 나와 있고 준신축이라고 여기 돼 있고 내부 사진도 깨끗하게 돼 있겠죠. 준신축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얼마에 샀다고요? 1억 5,700에 샀으니까 세금 4.6% 내도 이것저것 다 내도 한 1억 6,500? 관리비 미납까지 하면 1억 6,700 될 거고요. 여기도 풀피가 나겠네요. 전세 1억 8천에 맞추면. 쉽죠? 맨날 쉽대. 쉽잖아요. 계산하기 너무 쉽잖아. 진짜 한결같이 하시네요. 보면 공통점이 거의 단독 낙찰. 단독 낙찰해야죠. 또는 뭐 1명, 2명. 네네네. 해서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대항력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압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준신축, 신축급의 오피스텔. 이게 경매를,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 대충 하자잖아요. 대충 하려면요, 첫 번째로 내 노동력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요, 돈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게 또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매를 당한 집주인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저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끝까지 몰린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저항하죠. 그렇죠. 어떻게 몇 달이라도 더 살으려고. 이런데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살다가 돈이 하나도 없어. 원룸 가야 되거든요. 고시원 가야 되거든요. 그분은. 아니 짐이랑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처치곤란인 건데 1억 5천, 2억의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내 돈을 다 받아나가. 근데 내 돈을 받아나가는데 나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법원 가서 그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 사람이 돈 받아가려면 나한테 뭘 받아야 돼. 그러면은 되게 협조적으로 이사를 나가거든요. 그리고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의변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갖고 있는, 점유하고 있다기보다 임차권을, 그 대항력을 갖고 있는 데는요, 그냥 그날 엽니다. 잔금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은 비밀번호 알려줘서 여는데, 만약에 뭐 배터리가 다 1, 2년 비어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따가지고, 내 집이니까, 내 집인데 비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따서 열고 합니다. 그러면 내 노동력은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경매하신다는 분들 보면은 뭐 명도 잘하는 법, 뭐 강제 집행해가지고 막 협상하는 법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해요. 골치 아파서 일단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싸게 사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런 거 막 5명, 10명씩 들어와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쵸. 경쟁에서 1등 하면요. 이렇게 전세값보다 싸게 못 사요. 근데 대학역에 있는 이 사람들 걸로 하면요. 명도 쉽죠? 단독 낙찰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1,000만 원, 2,000만 원 풀피까지 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불어나는데 내 자산도 불어나. 집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게 집값이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 전세값을 올려받는 거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값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애초에 내가 전세값보다 싸게 샀어. 그러는 건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전세값이 많이 싸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완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이클상 고려를 해본다면 네네. 지금 부산에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매우 높아 보이는데 네네네. 그러면 뭐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살 수가 있겠죠. 뭐 사실 망할 수가 없죠. 제가 하는 방식으로 망하려면은 집값이 지금 지방 부산 같은 데의 집값이 전세가보다 더 싸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애초에 전세가보다 더 싸게 사니까 집값이 전세가보다 더 싸지면은 그거는 제가 망하는 경우의 수인데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지방의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 때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거는 대한민국 망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말고는 사실 망하기가 힘들죠. 전쟁 나도 안 망해. 부산은 안 망해요. 부산까지는 다 후퇴하니까. 왜요? 부산 멀잖아. 여기 제일 남쪽이니까. 그 대표님이 하는 이 투자 스타일이 참 진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 뜻이 있고 그래서 예. 다 봐. 살펴볼 건 또 다 봐. 이거는 대충 하면 안 되고 내 노동력을 안 들이는 거죠. 저는 사실 컨설팅 해드릴 때도요, 막 잘난 척 하면서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막 말씀드리고, 전 전화만 해요. 앉아서 부동산에 전화하고, 인테리어 전화하고, 그냥 저기 법원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다 해결합니다. 부산에 있는 물건도 사실 서울에서 전화로 다 해결해요. 대충. 근데 다 해결이 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지금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게 사실 네네. 전세가가 잘 받쳐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반, 3년 전에 왜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전세가가 팍팍팍팍 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는 경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대학역 있는. 전세가가 막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역전세 내준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저기 부산에 한솔 폴라리스라고 구체적인 단지까지.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실패라고 봐야 되나? 오, 서면. 요거거든요. 여기 한솔 폴라리스 보이죠? 네. 요걸 하나를 갖고 있어요. 여기 호텔도 옆에 있고 서면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게 너무 싼 거야. 이게요. 제일 세대수가 많은 게 81세대.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81세대 있으니까 요게요. 집값이 아니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10년째. 아니 서면 그래도 서면. 근데 서면이 요새 상권이 많이 죽긴 죽었어요. 그래도 이제 너무 집값이 안 오르는 거죠. 여기 그리고 살기도 괜찮아요. 내부랑 저 인테리어도 한번 했는데 1억 6,500에 받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물론 지금처럼 가격표 써져 있는 거 대학역 있는 거 해가지고 1억 6,500에 받았는데 1억 8천에 전세를 줬거든요. 인테리어도 한 700만 원 정도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신 거네요. 네네네. 투자를? 그래서 뭐 한 풀피 500만 원 났다 좋아했는데 작년에 1억 6,500에 전세 줘가지고 역전세가 나긴 났어요. 1,500 정도. 근데 뭐 나머지들은 근데 이제 그 2021년도 2020년도에는 좀 단타 위주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단타가 생각보다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단타가 생각보다 집이 팔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불장이라 그래도. 그리고 2021, 2년도에는 말만 불장이었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규제가 한참 있을 때고 사람들이 진짜 다 현금으로 사거나 그럴 때였기 때문에 올라는 가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타 위주로 했었고 지금 같은 이런 구조를 갖기 시작한 거는 한 2023년 정도 2023년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한 게 제 진짜 이거는 좀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2023년 한 2월 3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그 당시가 제일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가 제일 밑바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1월 23년 1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가 사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게 팔아야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싸게 팔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그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 싸게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 팔았나 보면은 2020년 여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값을 막 갭 투자 그때 한참 진짜 유행했잖아요. 그때 폭등을 한 가격에 샀던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2년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 여름 가격까지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지긴 힘들 것이다. 왜냐면 싸게 안 파는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020년 여름 가격까지 왔을 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유튜브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는 사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구조로 이제 2023년부터 이런 구조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피 세팅을. 그 전에는 단타로 했던 게 조금 더 많았고요. 무피로 가져가는 거는 몇 개 없었고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그때 상황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단타로 팔기 위해서 샀다가 단타보다는 전세가 좋겠네 하고 전세 주는 경우였지 지금처럼 모아가자의 기조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2023년부터 이거 모아가자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아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네네네. 야,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 계속 모아가자. 즐기자. 즐기자. 지금의 분위기를. 지방에 특히나 부산 같은 데는 부산, 울산은 지금은 좀 많이 없는데 부산은 아직도 건설사 미분양 물건들, 전세 사기 물건들이 아직도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요? 네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뭐 가격표 써져 있는 거, 뭐 유치권, 전세권 물건 뭐 이런 거 법적인 분석 아무리 많이 해봐야 땡처리 그렇게 한 번에 50개 나오는 것보다 싸게 못 사요. 그렇게 땡처리 나오는 게 왜냐면은 이게 한 번에 뭐 이렇게 300세대짜리 건물에 50개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 무서워서 잘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1억 5천 2억짜리를요 진짜로 한 50% 가격에 삽니다. 52% 50% 가격에 사고. 근데 임대는요 보증보험만 되면은요 사람들이 뭐 건물만 괜찮으면은 보증보험 되고 하면은 전세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게 안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지방 것들을 모아가면은 지금은 일단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네. 요새도 그래서 부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제주도 저번에 제가 제주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를 계속 얘기하시네요. 네네. 제주도는 앞으로 지금 그 중국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가 제가 작년부터 제주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망한 것들이 많이 해결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저는 아파트요? 제주도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다 뭐 빌라나 뭐 이렇게 뭐 1도 2동 이런 데 있는 뭐 오피스텔 이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오피스텔이 바다뷰가 나와. 한 8천만 원이에요. 3, 3인투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누가 8천만 원에 판대. 사실래요? 사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요. 지금 제주도 집값이 진짜 싸거든요. 왜냐면 중국 자본들이 들어왔다가 걔네들이 망하면서 중국 자본이 다시 나가면서 제주도의 부동산 값이 엄청 떨어지면서 경매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사고 싶긴 한데 제주도는 애초에 놀러 가본 적밖에 없어서 저번에 제주도를 가려고 했었다가 그 주에 외할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주도 표 취소하고 못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좀 좋게 보이고요. 제주도 좋게 보이고 그리고 그 국토계획 있잖아요. 뭐 3개년 국토계획 4개년 거기 보면은 앞으로의 인구 증감 추세도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제주도는 앞으로 인구 증가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광객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하면은 제주도는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거기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부동산 값은 당연히 오를 거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제주도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대표님 1주차 수업에 같이 한번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맛깔나게 잘하시던데요? 잘해요? 군더더기 없이? 네. 몰입이 쫙 되던데요? 그래요? 뻔한 얘기 별로 안 하고 사실 2, 3주차가 핵심인데 1주차는 기본이고 네. 뻔한 얘기는 안 하죠. 그거는 뭐 딴 데 가서 뻔한 얘기는 딴 데 가서 보시면 되고. 다음번에는 2주차나 3주차 때 가서 들어야 되겠다. 네네. 2주차가 핵심이죠, 사실. 2주차 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진짜 하나 잡고 이거를 버티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그냥 뭐 한 2천만 원 투자, 3천만 원 투자해서 1, 2천만 원 풀피 내고, 내 시드가 막 커지는 게 하니까. 그리고 3주차 때는 제가 재수강은 공짜로 그 전에 수강하셨던 분들은 그냥 무료로 와서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3주차 때 성공 사례들을요,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발표하는 거 막 박수치고 막 1년 만에 우리 수강생이셨던 분, 재작년에 거기는 수강생이시거든요. 작년에만 풀피를 1억 넘게 냈어요. 2024년에만. 그래가지고. 몇 개를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1년 그래봐야 한 3개? 4개? 근데 이런 거 보시면 풀피 2, 3천만 원만 내도
세개만 해도 1억이잖아요. 근데 가액 자체가 작아서 2, 3천 내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2억대 뭐 1억대. 이 완전 좋은 물건은 여기서 안 보여드리죠. 진또백이 또 풀피 4, 5천짜리는 여기서 안 보여드리죠. 또 쟁여놓고. 그럼요. 좀 약간의 뭐 어떤 스킬이 들어가는 겁니까? 약간 그런 게 있죠. 사업자 대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업자 대출. 괜찮습니까? 지금 막혔다고 제가. 그거 수도권은요, 막혔어요. 사업자 대출도 그냥 은행에서 애초에 어떤 제재가 올지 모르니까 일단 다 막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은. 그래가지고 저도 수도권은 근데 돼요. 저 며칠 전에도 받았는데 요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돼요?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건 돼요. 오피스텔은 사업자 대출로 해서 됩니다. 수도권도 돼요. 얼마 전 아파트가 타겟이구나. 주택 그러니까 LTV 그러니까 가계 대출 그게 타겟이지 사업자 대출은 사실 어떻게든 됩니다. 오피스텔로. 근데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하는 거는 맞겠다고 제가 아까 봤는데 그 97 대책에도 맞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사업자로 변환해서 하는 거 그거 맞겠다라고 얘기 나와가지고 그거는 아예 안 되고 있고 근데 경매할 때도 문재인 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업자 대출로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97 대책 낼 때 아파트를 사업자 대출로 해서 하는 거 맞겠다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서울은 못 하겠구나 주택은 아예 못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사업자 대출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나 이제 요런 거는 안 되고 수도권 OP도 된다? 되죠. 제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며칠 전도 심지어 요번 주 월요일이네요. 13일에. 정상적으로 나와요? 예. 뭐 어떤 한도가 준다든지 뭐 어떤 좀 더 어렵게 군다든지. 뭐 딱히 그렇죠.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사업자 대출을 아파트 같은 거를 서울 아파트 같은 거를 사업자로 변환해서 하는 거 그거는 규제 대상인데 그냥 뭐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 대출은 뭐 나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경매 시장에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 세 가지.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예측한 대로 사실 가고 있잖아요. 네. 뭐 규제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많은 분들이 했고 그러면은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보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되게 많이 올랐고 전고점을 돌파했고 하는데 부동산 값은 떨어진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유동성이 있으면 사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그 사단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요, 애초에 부동산 사업을 깡패랑 같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약간 반불법과 해가지고 진짜 빠꿈이에요. 솔직히 빠꿈이. 이재명이 여기 나와서 프랭이 TV 나와가지고 이거 해야 돼. 솔직히 나 궁금한 거 많은데. 많죠. 그러니까 옥수동에서 뭐 했는지도 궁금하고. 안동댐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라도 사업적인 어떤 부동산적인 거 있잖아요. 이재명 빠꿈이 중일 거예요. 빠꿈이. 그래가지고 부동산가 못 잡는 거 본인이 더 잘 알 거고요. 이런 뭐 폭탄 터진다. 그거는 그냥 대충 그냥 막 말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정책하기 쉬워지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재명이 부동산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금으로 괜히 잘못 건드리고 하면은 이거 더 불지핀 데다가 부채질하는 것처럼 더 오를 거는 아마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막 지금 규제 나온 게 대출은 옛날보다 더 줄이긴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늘린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공산당스럽게 좀 그렇게 간 게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운 규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안 신선했어요. 전혀 안 신선하죠. 네. 그리고 사실 신선한 게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나와가지고 뭐 2+2+2 뭐 그거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얘기 있잖아요. 2+3+3. 맞다. 그거 3이었나? 3+3+였나? 야, 그거는 근데 최대 9년 이내로 하겠다. 야, 저는 2+2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2년 한 번 더? 근데 그걸 333. 꽈버리더라고요. 야, 이거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거 하면요, 진짜 장담하는데 전세 아무도 안 합니다. 월세 가죠. 월세 가죠. 월세로 세팅하죠. 그 집 저만 해도 절대 전세 안 줍니다. 아예 비싼 거 아니면은. 그래서 아예 비싸게 근데 하면은 그래가지고 문재인 때도 2+2 했을 때 월세 엄청 오르면서 아니면 전세값 아예 오르면서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잘못했냐면은 전세 보증보험도 엄청 해주면서 전세 대출도 엄청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 막 폭등하고 집값 같이 폭등했는데 만약에 2+2+2 했는데 지금처럼 대출 안 해주고 대출 한도 줄이는데 3+3+3 하면요 전세 아무도 안 합니다.
전세 아무도 안 하면은 월세로 가게 돼 있고, 월세로 가면은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전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거였는데, 이거 월세 나가는 거 아까우면은 집 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3억 모아가지고, 내가 3억이 있어. 그러면 3억에서 조금 더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뭐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한 7, 8억, 10억짜리 집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3억이 있었는데 전세를 3억에 갈 수가 없고 막 5억, 6억에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월세를 가려고 그러면 막 150불 한 달에 내야 된대. 야, 그러면은 이거 그냥 집 사버리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값 다 같이 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은 그냥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뭘 자꾸 건드리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냅두고, 집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그거를 할 필요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 넘는 거래를 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를 해야 된다. 뭐 그 정도의 뭐라 그래야 되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만 있으면은 서민들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일반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너무 그렇게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면요, 그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안 할 것 같아. 그 설마 할까요? 예. 법안 통과되면 하겠죠. 예, 한번 떠보는 거일 수도 있고. 떠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2 플러스 2 플러스 2 하기 전에 좀 더 센 거 해보고, 그렇죠. 그럼 양보해줄게. 2 플러스 2 플러스 2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일전에 10년 있었잖습니까? 10년. 그쵸. 네. 그 10년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2. 네네. 이렇게. 독일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독일이 한번 임대하면은 임차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임대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독일에서는요, 임차인들 면접 본대잖아요. 네. 얘가 뭐 제대로 된 직업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말썽을 안 일으켰는지. 왜냐면 그 집에서 말썽을 일으켜도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들 집 보러 갈 때 정장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서요. 면접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들면은 임대인의 권리를 오히려 사실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 집의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을 나가는 2년을 그냥 계약하는 건데, 내가 2년을 계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9년, 10년을 살 수 있게 돼버리면은 이 집의 값어치는요, 더 세지는 거야. 그럼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더 세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인 거고, 애초에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를 떠나서 그게 말이 되니 그게. 아니. 근데 되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네네네. 세입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그 집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안정적으로 그지되는 거죠. 아니, 이게 전세라는 게 한 단계 점프업 하기 위해서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있는 거잖아요. 내가 2억의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3억짜리 전세를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했잖아요. 전세하다가 전세금 올려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갔다가 좀 더 돈 모아서 집 사고, 이게 이런 어떤 레벨업하는 단계였는데, 그냥 2억짜리 전세하면은 여기 10년 살 수 있어? 그러면은 내 발전, 내 레벨업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내가 전세를 살았어. 그럼 10년 뒤에는요, 그 2억의 가치가 2억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만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2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가 10년 뒤에 2억짜리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없어. 그럼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당장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게 안정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장난하는 건데, 그 말장난을 좀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너무 시야가 좁으니까. 와, 우리 재명이 형 잘한다. 일 잘한다. 우리 세입자들 위해서. 근데 재명이 형 잘한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통계 조작한 거라니까. 진짜 조작한 거라니까요. 지지율? 예, 지지율 조작한 거라니까요. 그거 윤석열 아저씨가 괜히 거기 터는 게 아니니까. 그거 조작하는 겁니다. 그거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을 댈수록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재명, 지금 좀 무서워서 사실 얘기 못 하겠어요. 뭘 무서워? 지금 이재명이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뭐 어때요? 설마, 민주시민사회라며. 촛불혁명으로 잡은 민주정권이라면서. 설마, 드럼통에 넣고 이러진 않겠죠, 설마. 왜, 지금 솔직히 윤석열 아저씨, 이진수 누나 막 이렇게 잡아가는 거 보면은 나도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무 불법적인 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막 하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말 못하겠습니다. 진짜 드럼통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용기를 내시라는. 중국 애들 나 캄보디아로 잡아갈까봐. 네. 그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3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잡혀갔다는데.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 협조가 안 됐네요. 중국 애들이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어디서 대림동에서 칼제비가 와가지고 찌를지 무서워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제가 옛날에 원래 옷장사 했었잖아요. 네. 의류 사업 했었으니까 네. 그 의류 공장들 조선족들이랑 일 좀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DC 같은 그런 조선족 커뮤니티가 있대요. 거기서 예를 들어 한국인 그 황해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 조선족이 뼈다구 들고 뼈다귀 들고 막 싸우잖아요. 사람 죽이는 근데 10년 전이니까 사람 죽이는데 얼마면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 한 명 죽여. 예를 들어서 조선족 하나 섭외해가지고 한국에서 미립국 해가지고 제가 오더를 주는 거예요? 오더를 주는 거예요. 얼마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족들이? 네, 조선족들이. 1억?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이면 사람 죽인대요. 근데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한 2, 3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무섭다. 네, 전 좀 무서워요. 그래서 조선족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본인들은 사실 중국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가지고 사람 그렇게 하는 거를 뭐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얘기하고 자기는 공안이랑 친하다고 언제 중국 놀러 오면은 필로폰이랬나 뭐 그 코카인이랬나 그것도 자기네들은 그냥 오면은 할 수 있다고 한번 하러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갈게요. 그러고 당연히 친하게는 더 이상 안 지내죠. 그러니까 거기들은 술 먹고 그렇게 같이 그 관시라고 하잖아요. 조선족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막 친해져야 일 더 주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저녁마다 막 전화 오고 했는데 바쁘다 그러고 안 나가고. 관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뱃속까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 사실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너무 완전 유명인들 있잖아요. 완전 유명인들은 뭐 강용석 이런 아저씨들 못 건드리겠지.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는 쉬우니까 좀 무섭긴 해요. 기조가 9.7 대책도 그렇고 이번에 10월 15일에 나온 대책도 그렇고 네.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는 동의하는 부분에서 10%는 마음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10%가 뭐냐면은 수도권만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은 불가능한 얘기. 균형 발전은 애초에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은데 균형 발전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서울에만 몰빵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광주, 대구 미안하지만 빼고 대전, 세종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뭐 이렇게 그 바다 끼고 있는 그쪽 유통단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거점이 3개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그쪽에 돈을 좀 더 돌게 만들고 돈이 좀 더 돌아야 거기에 또 회사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너무 몰리는 거를 이렇게 규제를 했다는 데에서는 10% 찬성인데 그 방식은 조금 잘못되긴 했죠.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쪽에 혜택을 줘야지 저쪽으로 가는 거지. 이걸 규제한다고 나 서울 규제하니까 지방 가야지. 사람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규제하면은 씨발 규제해? 거기 오르겠네? 더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방식은 좀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지방은 분명하게 저평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평가될 수도 있고 서울은 특히 강남 같은 데는 고평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고평가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지만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거를 사는 거는 일단 투자자로서는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투자자라면은 특히 저는 워렌 버핏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워렌 버핏 아저씨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사서 보유해서 그게 제 가격을 받을 때까지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들고 간다가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냐고 보면은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고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고평가 받을지 언제까지 저평가 받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을 모아가는데 심지어 그 저평가도 경매를 통해서 용익권이라고 하거든요. 사용 수익한다 그래가지고 용익권이 있는 가격보다도 싸게 사는 전월세가 대표적인 용익권이잖아요. 그 맞습니다. 용익권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은 그거는 진짜로 이제 뭐 망할 수가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서 망할 수가 없는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어떤 분들은 지방 망한다, 소멸이다, 뭐 부도난다, 건설사 연쇄부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기회를 포착해서 이렇게 땡처리 그냥 물건들을 지금 잡아 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런 것도 진짜 참 틈새를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죠. 잘 못 하죠. 그러고 이게 저도 주변에서 그 얘기 그러니까 제가 저 세미나 첫날 들어오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질문 금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언제 파느냐 오피스텔 잘 팔려요 이런 거 저는 질문 금지라고 애초에 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오피스텔은 잘 안 팔린다.
빌라는 잘 안 팔린다. 지방 물건은 잘 안 팔린다. 인구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가스라이팅 당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뭐 다 떠나서 자산이잖아요. 그냥 하나의 상품, 자산 상품인데 그 상품이 오피스텔이냐 뭐 빌라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팔 때나 그 값어치를 받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의권 이하로 사버리게 되면은 그걸로 손해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결국 제 생각이니까. 이제 근데 그게 대부분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피스텔 사요 하면은 댓글에 이제 오피스텔 너나 사라 막 그런 거 엄청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잘 못하죠. 어쨌든 잘 수익을 내고 계시고 네. 풀피가 계속 뭐 1년에도 계속 쌓이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하는데 제가 세미나를 이번에도 하고 그러니까 세미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의 세미나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 60% 이상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세미나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다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몰라서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상충을 해. 아, 오피스텔 사지 말라 그랬는데. 아, 저 유튜브에서는 원룸 사지 말랬는데. 근데 1억 5천짜리를 1억 5천에 사면은 그건 저도 안 사죠. 근데 1억 5천짜리를 7, 8천에 사는 거는 그거는 땡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매를 통해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싸게 사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세미나 들어오시는 분들의 60%가.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기초 강의 처음부터 6시간짜리 그냥 하루, 사실 뭐 경매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하루면 되거든요. 이 정신개조가 오래 걸리는 거지. 경매라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완전 기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제가 해드리는 거는 좀 경매에 대한 기초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은 아예 그냥 생 초보들도 하실 수 있는 그냥 그런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항상 할 때 보면은 호랭이 TV 나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제 세미나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완전 생기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6시간 만에 이렇게 끝낼 거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기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설명을 사실 잘 하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과외도 많이 하고 했었어가지고 사람들의 눈빛만 보면은 이게 이해하고 있다, 이해 못하고 있다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완벽하게 6시간이면 사실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1대1 과외하면은 한 2시간 정도면은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이제 하면은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서 할 예정이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네네네. 영상 하단에 링크 있지 않습니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완전 기초 강의입니다. 완전 네, 기초 강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이제 기회가 오늘로부터 열렸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풍선 효과로 이제 진짜로 부산으로 저는 많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치고 부산. 9.7 대책 나고 나서도 잠깐 반짝 한 1, 2주 동안 부산에 경매 엄청 몰렸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시들해졌는데 또 아마 올해 한 11월, 12월에 부산, 근데 원래 겨울에는 경매가 낙찰이 잘 안 되거든요. 은행 대출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이 딱 기회지 않나 싶어서 지금 놓치면 후회하실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